대통령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국회와 법원은 여기에 따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서 외교 참모 역할을 하려고 하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제정치학자로서 제대로 알고 대통령을 보필하든가 국민들에게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윤호중은 얘기해 주시고. 네, 아까 주질의에서는 제가 통일부 장관으로서 부적격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국무위원으로서 또 더 이전에 국제정치학자로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하려고 합니다. 그 2019년 9월 19일에 호국불교 포럼이라는 곳에서 강연을 하셨죠.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네, 뭐 제18회 포럼이라고까지 하니까 맞을 겁니다. 여기에서 대법원의 강제동원 판결과 관련해서 미국이 51년 9월에 체결한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전후 아시아 지역 질서를 규제하는 하나의 전범이고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따라서 1965년에 한일 기본조약이 체결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국제정치 질서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이것을 우리 사법부가 무시하고 판결을 했다. 입법행정사법부 3부가 있지만 외교정책은 행정부가 해야 된다. 대통령이 결정해야 된다. 대통령이 결정하고 그걸 의회와 법원도 존중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왜 뭐 기억은 제가 맞지 않습니까? 원문을 좀 그러면서 봐야 되겠습니다. 미국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까 김상희 의원 질의에 대해서 똑같은 취지의 답변을 했습니다. 예. 미국도 대통령의 외교적 결정은 의회가 존중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혹시 미국은 국제법보다 국내법이 우위에 있는 것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예. 대통령이 아무리 행정부가 아무리 외국 정부와 조약을 맺고 약속을 하더라도 국회가 법을 바꾸지 않으면 국회에 국내법 의결을 하지 않으면 그 조약이 국내에 실행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이게 대통령 우위입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 모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아니죠. 제가 잠깐만요. 또 아니요. 미국도 말입니다.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단 1달러도 외국에 대해서 사용할 수 없다는 거 아십니까? 제가 미국같이 의회 우위에 있는 나라를 예로 들면서 대통령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국회와 법원은 여기에 따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서 외교 참모 역할을 하려고 하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제정치학자로서 제대로 알고 대통령을 보필하든가 국민들에게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은 국제법과 국내법이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국제법이 국회의 비준을 받는 순간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은 그 법을 동등한 선상에 놓고 판례를 정한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그 법리 부분은 제가 잘 국제법에 대해서 전혀 모르십니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이 대법원이 엉뚱한 판결을 했다. 제대로 된 대법관은 2사람밖에 없더라. 이런 막말을 하십니까? 국회에 대해서 사법부에 대해서 이렇게 삼권 분립을 존중하지 않는 후보가 어떻게 국무위원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반일 종족주의 쓴 이영훈 교수 북콘서트에 가신 적이 있죠? 있습니다. 예,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독도 조항이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한일 기본조약에 독도 조항이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없습니다. 네. 이렇게 대한민국 헌법 질서보다 한일 기본조약이 더 우위에 있고, 왜? 대통령이 결정한 거니까.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더 우위에 있고, 왜? 미국의 조약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헌법을 존중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이 권한을 위임받아서 국정을 수행할 수 있는 국무위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묻지만 독도는 우리 땅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우리 김상희 의원님. 그러니까 뭐 의사진행 발언은 아니고요. 자료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후보께서 지금 우리가 요구한 그 사무실 임대차 재산 신고에서 지금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를 재산 목록에서 빠져 있다고 저희한테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신고 목록에서 빠진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유념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무실 임대차 지금 뭐죠 임대차 뭐라고 그러죠? 계약서를 뭐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또 이게 지금 7월 17일 날 우리한테 이거를 좀 보내주신 거기 때문에 아마 준비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추가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제가 법률상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것은 다 제출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법률상에 그리고 이 분명하게 사무실과 있는 관련해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의혹 제기는 아니, 저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얘기하지 없습니다. 않겠고요. 예. 위원장님, 이것은 우리가 국회에 인사청문 요구서를 보내면서 함께 오는 목록입니다. 예, 당연하게 제출해야 될 목록이 재산 목록이에요. 재산 목록에 이게 빠져 있어서 이거를 지적을 했더니 이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으로 인사청문 보고서를 요구서를 보낼 때 재산 목록은 법적으로 당연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네,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후보께서는 굉장히 그냥 막무가내십니다. 자료 제출에 대한 것도 그렇고 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도 도대체가 국무위원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국무위원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어떻게 국민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닌가 참 걱정스럽고요. 본인은 자기는 뭐 극우 유튜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글쎄요. 지금 그것은 국민들이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후보께서 유튜브라든가 또 이제 저서들을 보니까 뭐 이것은 명백하게 구구 유튜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보세요. 3년 전에 펜앤마이크 기고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북핵 문제의 근본 해결은 북한 체제의 파괴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단언을 했어요. 지금도 그런 생각이십니까? 제가 그때 그걸 말씀드린 것은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있지만은 다양한 북한 방안 중에 체제- 하나다 이겁니까? 예, 다양한 방안이 하나다 이렇게 네, 그런데 생각합니다. 지금 예. 보면 근본 해결은 이거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고요. 2019년 김영호의 세상 읽기 유튜브에서 이제 보면 미국과 공조하고 일본과 협력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키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한다 이렇게 또 발언을 했어요. 이건 도대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우리 통일부 장관이 저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 국민들이 통일부 장관이 이런 생각 갖고 있다고 하면 굉장히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면 유튜브 영상과 관련해서 제목들을 보니까
이 붕괴에 대해서 엄청나게 그 아주 몰두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북한을 붕괴시키려면 어디를 때려야 할까? 이게 2022년 8월 달에 그 유튜브고요. 북한 붕괴 전략은 핵 포기하지 않는 북한 붕괴시키는 전략, 가장 확실한 북한 붕괴 전략,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킬 수 있는 군사 전략은 무엇인가? 도대체가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이런 것에 몰두해 있는 사람이 통일부 장관으로 앉아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게 되면 얼마나 불안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이 생각에서 제가 보기에는 크게 변하지 않은 것 같은데, 답변은 보니까 지금 우리 정부의 그 통일 방안인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존중한다 이렇게 썼어요. 그렇게 답변을 해오셨던데,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 이런 걸 보면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평화 통일 방안하고는 전혀 좀 다른 그런 그 생각을 갖고 계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제가 뭐 물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영훈 교수를 엄청 존경하시죠? 이분이 지금 반일 종족주의를 썼는데 위안부 피해자들을 매춘이라고 규정하고 난폭한 종족주의자의 억지 주장이라고 했습니다. 이영훈 교수를 굉장히 존경하시죠? 그리고 많은 부분 생각을 같이 하시죠? 이용훈 네, 교수 뭐 그냥 그러시죠? 동료 선배 아니, 학자시죠. 그러니까 많이 존경하시죠? 그냥 네. 선배 학자시죠. 네. 아, 그렇습니까? 네, 뭐 여러 번 그 이영훈 교수와의 그런 특별한 존경심을 표현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던데요. 그리고 지금 보면 강제동원 그 피해자 문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서 지금 후보자가 보면 피해자들하고 전혀 공감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판결과 관련해서 상권 분립으로 입법사법 행정부가 나누어져 있지만 결정은 대통령이 해야 되는데 의회와 법원은 그 결정을 따라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반일 종족주의 사고의 흐름이 대법원까지 스며들어 있다. 대법관들이 상권 분립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정상적인 법률 교육을 받았는지조차 의심스럽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의원님 말씀드리는 것은 미국의 경우를 보면은 대외 정책의 경우에는 의회와 사법부도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증명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국과 일본 사이에 그 외교적인 합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태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아까 저 후보자께 최근 북한이 거의 매일과 같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호를 지칭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통일부의 향후 입장이 뭔가 질문하니 후보자께서는 앞으로도 남북 관계를 잠정적인 특수관계로 계속 유지하도록 업무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저 후보자님께 좀 질의하려고 하는데, 남북 간의 이 특수관계, 이 잠정적 특수관계를 유지하는 것과 관련해서 매우 구체적인 행사나 의전, 이럴 때 허상 쌍방이 지켜야 할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이하면 후보자께서는 남북이 판문점에서 남북 회담을 할 때 책상 위에 인공기와 태극기를 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넣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지금까지 간행적으로 어떻게 되어 오고 있습니까? 제가 그 문제는 아직까지 통일부 측으로부터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제가 나중에 충분히 파악을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이 남북 간에는 특수관계라고 합의했기 때문에 공식 회담장, 또 남북이 주최하는 행사장에서 태극기나 인공기를 걸질 않았습니다. 예외 조항은 어떤 경우는 거느냐, 유엔이나 혹은 국제기구들에서 주최하는 행사, 제3국이 주관하는 행사에서는 각자가 국기를 걸거나 애국가를 연주했습니다. 가령 대한민국 스포츠 대표단이 평양에 갔을 때 이거는 국제올림픽이 주최한 행사이기 때문에 그때는 북한도 우리 태극기를 걸어주고 또 이기면 우리 애국가를 해줬습니다. 그건
우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건 쌍방이 그렇게 했는데 만약 남북 정상이 회담한다. 우리 대통령이 북한에 갔다 할 때는 이게 남북 간의 특수관계 견지에서 양국 국기를 걸어야 될까요? 걸지 말아야 될까요? 지금까지는 걸지 않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평양 방문 시에도 특수관계 원칙에 따라서 국기를 서로 걸지 않았고 또 노무현 대통령이 갈 때도 안 걸었어요. 만약 둘이 걸어야 할 이유가 있을 때에는 남북 행사에서 한반도기를 걸었습니다. 자, PPT를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PPT 좀 띄워주세요. 자, 지금 이거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갔을 때와 시진핑 주석이 평양 갔을 때입니다. 북한 비행장에 저렇게 국기 개양대가 2대가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상대방 정상이 왔을 때 행사 시에 국기를 환영하는 의미에서 2개 동등하게 걸어줍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갔을 때는 북한은 자기 우리 인공기를 걸려면 일장에 태극기를 걸든지 아니면 특수관계에서 걸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양쪽에 다 저렇게 인공기를 걸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정감사 때마다 통일부에 계속 질의했습니다. 우리 통일부에 이런 남북이 주관한 행사 시 의전 그런 대응 매뉴얼이 있느냐 없느냐. 왜 그때 이 행사를 위해서 청와대와 통일부에서 사전 선발대가 들어갔고 문재인 대통령의 비행기가 평양 비행장에 내리기 전에 이미 현지에 통일부와 청와대 직원들이 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북한에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남북의 합의 어긋난다. 그래서 제가 계속 따졌는데 통일부에서 아직까지 답변이 없어요. 이런 매뉴얼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 통일부 장관께서는 이번에 후보께서는 장관이 되시면 통일부에 이런 특수관계에 맞는 그런 남북관계의 의전, 행사 이런 매뉴얼이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해서 저한테 좀 알려줄 수 주세요. 네, 그렇게 2년 동안 하겠습니다. 요구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한 문제입니다. 네, 그렇게 이거 하겠습니다. 대단히 신중한 문제예요. 지금 북한이 계속 점점 이상하게 놀기 때문에 다음 하나는 좀 이런 거 봅니다. 자, 우리가 시민단체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북한에 갈 때는 뭐 북한 측의 요구에 따라서 뭐 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식 인사들이 북한에 갈 때는 뭐 김일성 동상 참배라든가 주석궁 참배라든가 지요 저렇게 대남 적화 통일 전략을 보여주는 상징물 같은 데 가서 공식 인사들은 사진 찍으면 안 되죠. 이런 매뉴얼이 찍으면 안 된다는 사전 교육이나 매뉴얼이 있는가 없는가 제가 수차 물어봤지만 현재까지도 통일부에서 답변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자, 사진 띄워주세요. 그런데 김정은은 문재인 대통령 갔을 때 첫날 첫 회담장에 슬쩍 저렇게 북한노동당 중앙위원회 정문에 있는 저 자리에서 저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자리에 통일부 직원들과 청와대 사전 선발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견을 제기하지 않았어요. 왜 이런 문제가 있느냐? 이 특수관계와 관련한 구체적인 우리 의전, 행사 매뉴얼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있었으면 벌써 저한테 알려줬겠죠, 지금까지. 그래서 저는 후보자님께서 장관이 되시면 이 문제를 바로 잡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전해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저도 본질을 하기 전에 후보자 오늘 진술을 거부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고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나쁜 선례를 남긴다라고 몇 번 강조를 했고요. 과정에서 후보자가 대답을 할 때 법률상 제출 의무가 있는 것은 모두 다 제출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야기했던 국세청에 납부했던 내역서를 주는 것은 왜 법률상 제출 의무가 없죠? 어떤 게 법률상 제출 의무가 있습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이해가 아니고 규정을 말해야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사청문회법상 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자료를 줄 것을 제출할 것을 명하면 해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 위법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상당한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모두 다 의원님들이 이야기해서 위원회 의결에 의해서 자료 제출을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궤변과 억지로 해서 자료 제출 안 하고 있습니까? 안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이야기하잖아요. 10년, 20년, 10순위에 해왔던 것을 후보자만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거듭 지적을 하고
아까 이야기 들었던 나머지 세 가지에 대해서도 오후에 또 저녁에 정해 시간이 있다면 저는 후보자가 제출하는 것이 청문회에 임하는 국민의원 후보자로서 제대로 된 자세다 이야기를 하니까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안 하세요? 검토하라고 해도? 검토도 안 해요? 후보자 대답 안 하실 생각해 건가요? 보겠습니다. 뭐라고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후보자의 그런 태도와 자세도 국민으로서 평가와 판단하는데 영향을 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4.3에 대해서 후보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사건 과정에서 무고하게 희생된 많은 분들은 지금 명예회복에 관련된 법이 통과되어 있습니다. 그 법이 잘 이행이 돼서 그분들의 그렇게 하고 있는데 명예가 회복될 바랍니다. 대한교과서 집필에 참여한 것은 맞죠? 후보자? 맞습니다. 예. 맞죠? 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주 4.3을 남로당을 중심으로 한 좌파 정치 세력이 대한민국 성립에 저항한 반란이다. 이거에 대해서는 후보자 지금 동의하지 않나요? 그 부분은 제가 쓰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6.25 그러니까 전쟁 그 부분을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후보자가 참여했던 대한 그 교과서에 실려 있어서 근데 그 교과서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이 내용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는데 그걸 대답을 안 한다는 게 맞습니까? 아니, 그 교과서가 각 부분을 다른 교수들과 특정해서 필자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썼습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네. 이 내용에 대해서 후보자 지금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는데 맞다 아니다. 지금은 다르다 이렇게 해야지 대답할 수 없다 이런 청문회 자세가 뭡니까? 아니, 제가 그러니까 그 4.3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는 뭐 학문적인 연구를 하지를 않았고 제가 그 책에서는 자 이렇게 6.25 이야기할게요. 전쟁 부분을 보세요. 제가 썼습니다. 이야기할게요. 네. 후보자는 그게 본인은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그 교과서 포럼을 할 때 정치사를 담당을 했고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이 4.3에 대한 것은 제4부에 나옵니다. 4부. 그 4부의 총 페이지가 144페이지인데 4부. 거기 4.3이 다루는 게 144페이지에 나오는데 그 4부의 집필진이 세 분이에요. 세 분 중에 한 분이 우리 김영호 후보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책 내용에 대해서 적어도 지금 어떻게 생각한다 또는 내가 그 집필에 어떻게 관여했다 정도는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학자들이 각각 그 챕터를 따로 집필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른 학자가 쓴 데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공동 저자라고 했고요. 또 그 이후에 월간조선 인터뷰에서는 운동사적 관점에서 있는 현행 교과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한민국 성장과 발전사라는 관점에 입각한 대한 교과서를 모색하는 작업을 한다라고 해서 대한 교과서 작업에 대한 엄청난 정당성을 후보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대한 교과서를 작성했던 그 당시의 심정과 자세에 대해서는 지금도 옳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그 대한 교과서는 위원님께서 보시는 옳다고 것처럼 생각하는지 지금도 맞다 안 맞다 이렇게 근데 이야기해 그거를 보세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후보자가 참여한 아니, 작업이잖아요. 아니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그 대한 교과서가 일제 시대 부분도 있고 고대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대사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범위가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 학자들이 다 그걸 나누어서 썼고 제가 정호한 부분은 6.25 부분, 6.25 전쟁 부분을 제가 썼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지적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추가 질의해 주시고. 다음 안철수 의원님. 예. 윤석열 정부에서 북핵 문제 해결 방안으로 담대한 구상을 들고 나왔습니다. 근데 후보자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남북 관계가 아주 경색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 협상에 복귀하도록 유도하는 게 가능하겠는지 결국은 이 담대한 구상이라는 것이 실현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될지 거기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신 바 있으실 것 같으신데요. 어떻습니까? 네. 우선은 이 담대한 구상이 실현될 수도 있고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것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확고한 억제 체제를 갖추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북한이 담대한 보상과 관련된 대화에 나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은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다음 또 개성공단 문제가 있는데요. 사실 지금 현재 개성공단에 우리 남측 재산들이 남아 있는데 지금 무단 사용 문제가 있다는 건 아실 겁니다. 네. 아시다시피 사실 2016년에 4차 핵실험 그리고 또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런 것 때문에 개성공단 그 가동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지난해부터입니다. 지난해 북한이 개성공단 내 한국 자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그런 것들이 이 위성 사진 그리고 또 관영 매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포착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는 이런 공장이 10곳 정도였었는데 최근에는 올해는 이제 3배 정도가 늘어서 30곳 정도의 그런 공장을 무단 가동 중인 걸로 지금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마 이런 것들이 더 추가적인 침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어떤 조치가 가능할 것 같으십니까? 우선은 북한의 개성공단 침해와 관련된 정보가 더 정확하게 확보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이제 인공위성을 찍어서 보는 데는 상당히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이 텔레비전에 나왔으니 그런데 더 많은 정보가 확보가 되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법률적인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또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무단폭탄 폭파 문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지금 현재 통일부에서 올해 6월 16일 날에 국유재산에 대해서 그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실 그런 생각이신지요? 네, 그 부분은 지금 손해배상이 되어 있고 그 실효성 여부를 떠나서 원칙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개성공단 남한 측 우리나라 측의 그런 자산들을 함부로 그렇게 사용하는 문제라든지 또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무단 폭파해서 대한민국 자산에 손해를 끼친 행위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북한이 우리 재산 침해하는 불법 행위 묵과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이 통일부에서 갖고 계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떠십니까? 네, 통일부뿐만이 아니고 이 문제는 법무부와도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또 문제 중에 하나가 중국 내에서 이제 그 북한 인권 문제 해결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이달 1일에 중국 내에서 그 방첩법 개정안이 발효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중국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해져서 북한 이탈 주민들을 국가 안보 문제로 취급할 수가 있게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북한 이탈 주민들을 안보 위협 행위로 해석할 여지가 지금은 충분한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가 제대로 대응을 해야만 되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그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우리 통일부하고 외교부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을 계도하고 간첩법에 우리 국민들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하게 교육하고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북한 이탈 주민 안전 위협이나 거기에 따른 대북 지원 위축 문제 이런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